한서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고 겨울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싸늘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트밀, 삶은 달걀, 된장국, 모두 윤회란 여사가 먹을 수 있게끔 짜지도 달지도 않게 준비해야 했다. 서진아, 오늘은 계란 말아줘. 희미하게 들리는 침실의 목소리.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볼을 줄였다. 그녀는 아직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시어머니를 위해 몇 끼 일을 손수 차렸다. 이제 34살. 한때는 서울 강남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잘 나가던 팀장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반신불수가 되자 모든 걸 내려놓고 수원에 이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 이도현은 그 시기에 예국계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을 받아 2년간 해외 근무를 하게 됐다.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서진아, 나도 마음 아프다. 그 말만 남기고 떠난 남편은 출국 이후로 한 번도 영상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적응하느라 정신없겠지 싶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그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감정은 점점 메말라갔다. 오늘도 회의가 늦었어. 잘 자. 내가 고생 많지. 다음 달에 보너스 나면 송금할게.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묵묵히 버텼다. 병수 바른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무너뜨렸다. 가끔 거울을 보면 눈이 다크서클과 푸석한 피부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른 게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남편과 손을 잡은 날은 공항에서였던가. 그날도 평범했다. 혜란 여사는 고함을 질렀고 서진은 그 소리에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국이 너무 싱거워. 이건 밥이 아니야. 도현은 전화기에 연결되지 않았다. 서진은 다시 국을 끓였고 땀을 훔치며 낮잠 자는 어머니 옆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러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니 패러다이스 호텔, 회제하.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보낸 사람은 도현의 회사 이메일 주소였다. 해운대, 부산. 그는 싱가포르에 있는 게 아니었던가. 날짜를 확인하자 그 영수증은 불과 일주일 전에 발급된 것이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꺼내 카톡을 보냈다. 잘 지내. 엄마가 오늘 많이 힘들어하셔.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응, 바빠서 이제 봤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메일함, 최근 검색 기록, 캘린더 모두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벌프 더미 유거 스튜 벌프라는 검색어가 봄마크에 남아 있었다. 부산 해운대.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이틀 후 서진은 간병인을 단기로 고용했다. 잠깐 친정에 일이 생겨서요. 이틀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란 여사는 물끄러미 서진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오후 2시 고속버스를 탔다. 5시간 후 그녀는 해운대에 도착했다. 그녀는 무작정 호텔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순간이 찾아왔다. 호텔 로비, 도연, 그리고 그 옆에 임산부 한 명. 배가 제법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손이 그녀의 배 위에 올려져 있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망설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그날 밤 서진은 해운대의 작은 모텔에서 홀로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침대 옆에선 에어컨이 삐걱거렸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변호사를 검색했다. 이혼 전문,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또 하나. 사설 탐정 배우자 불륜 조사. 이도현.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서진은 절대 모를 거라고. 그녀는 약하고 순종적이고 감히 반항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사랑을 믿은 여자가 배신당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날 밤 수원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말없이 짐을 정리했다.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았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앨범, 그가 사준 명품백까지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떠났다. 서진은 수원 집을 떠난 후 친구의 오피스텔에 잠시 몸을 위탁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진의 얼굴에 감정이란 것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하는 기계 같았다. 감정은 제거되었고 행동만 남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설 탐정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3일 후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의뢰 내용 잘 전달받았습니다. 자료는 충분합니다. 탐정은 그녀가 찍어온 영상과 사진을 분석했고 정담이라는 여성의 신상도 빠르게 파악했다. 정담이 28세, 의가 강사, 부산 해운대구 거주. 그녀의 SNS에는 도현과 함께한 흔적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지만 태그된 위치나 배경에서 교묘하게 도현의 그림자가 보였다. 둘이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 명의도 확인됐다.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분이 현재 소유한 재산 중 80% 이상이 정담이 씨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현이가 직접 이전한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탈세 혹은 자산 은닉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배신보다 더 깊은 절망이 스며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법무법인 해인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박혜진 변호사는 그녀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변호사보다도 날카롭고 침착한 인상을 풍겼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황을 넘어서 증거입니다. 사진, 영상,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 다 갖고 계시죠?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여러 폴더를 하나 열었다. Evidence.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스크린샷, 통화 내역, 탐정이 수집한 자료, 그녀가 부산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진 씨, 이건 거의 수사관 수준인데요. 이건 복수 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박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바로 대응 들어가죠. 며칠 뒤 서진은 법적 대응 준비와 별도로 남편과의 연락을 차단했다. 도현은 처음엔 무심했고 시간이 지나자 의아했고 결국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서진아, 애 연락이 안 돼. 어머니는 괜찮으셔? 무슨 일 있어? 서진은 읽고 지웠다. 답장은 없었다. 그는 아직도 모른다. 그가 밟아온 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병원을 통해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간병인에게 전화로 물었고 혜란 여사는 여전히 말은 못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이유도 의무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주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부정행위 증거, 재산은닉, 명예 불법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출되었다. 박혜진 변호사는 말했다. 우린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냉정함이 무기입니다. 서진은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전 감정을 이미 내려놨어요.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호텔이 아닌 정담이가 운영하는 요가 스튜디오 앞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정담이는 밝고 건강한 인상이었다. 산모 특유의 여유와 행복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리고 몇 분 후
익숙한 실루엣이 스튜디오 앞에 나타났다. 도현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정다미는 그에게 팔을 기대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야. 도현은 웃었다. 좋아. 너 요즘 요리 많이 늘었어. 서진은 창가에 숨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고 영상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애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박혜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의 부동산 거래 내역 추적 가능한가요? 이미 국세청에 자료 요청 들어갔어요. 그 결과 나올 겁니다. 좋아요. 준비됐어. 며칠 후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서진 씨, 시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상태가 유독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도현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있어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그녀의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서울역 앞 검은 양복 차림의 이도현은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중 대부분은 병원과 간병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낯선 번호. 어머니가 오늘 새벽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쌓이는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뇌출혈. 그는 손이 떨려 전화를 꺼뜨릴 뻔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도현은 냉장고처럼 차가운 장례식장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의 시신은 이미 안치되었고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모두가 묻는다. 서진이는 도대체 그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도 묻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륙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서진은 오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서진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서진아, 지금 어디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애 병원에 안 왔어.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음성사서만이 그의 말에 응답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세워졌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진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다니. 그게 며느리야. 여자가 좀 똑똑하다고 본분을 잊었네.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안 오는 거 보면 죄책감도 없는 모양이지.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용히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서진이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도현은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이제 와서 얼굴 들고 나타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너 때문이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얼마나 너한테 의지했는지 알아. 그걸 알면서도 떠났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한 번이라도 돌아볼 생각을 했나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영상통화조차 안 했던 당신이 지금 나한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서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갈색 봉투, 두툼한 서류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고소장입니다. 이혼 청구,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자산 은닉 혐의에 대한 고발까지.
봉투를 열어본 도현은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정담이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목록, 탈세 혐액 거래 내역, 그리고 정담이와의 동거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무슨, 이걸 언제?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해운대에서 배 위에 손을 올리던 그날부터요. 도현은 봉투를 떨어뜨렸다. 몸이 흔들렸다. 그동안의 이중생활이, 거짓이, 지금 이 순간 한서진의 손에 쥐어진 진실로 돌아와 그를 짓눌렀다. 친척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장례식에서 며느리가 고소장을 던졌다. 가정 파탄의 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서진은 조용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당신이 아닌 나눴던 그 과거를 묻으려고.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도현을 지나쳐 장례식장을 떠났다. 도현은 주저앉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빛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서진은 더 이상 과거의 서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것을. 서진이 떠난 뒤 박혜진 변호사는 도현에게 전화했다. 이도현 씨, 저희는 모든 자료를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 중 조사 일정이 나올 겁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도현은 침묵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직장도, 명예도,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한 여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도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앞에 앉아 있었다. 시간은 오전 9시 50분. 10시에 시작될 첫 공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전직 금융사 간부, 불법 재산 이전 및 탈세 혐의로 피소. 아내가 제출한 고소장이 핵심 증거. 정담이 씨와의 부동산 거래 드러나. 가정 파탄,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진실. 그 모든 뉴스가 도현을 향한 사회의 시선을 냉정하게 돌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바로 법정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서진이었다. 서진은 변호사 박혜진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굳게 담은 입술, 눈빛은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 자리를 오기 위해 몇 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재판은 조용히 시작됐다. 판사는 기본 신상 확인 후 서류들을 차례로 열람했다. 박혜진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결혼 생활 중 정담이 씨와의 요도 및 동거 사실을 숨긴 채 공동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불법 이전하였고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및 탈세 혐의에 해당합니다. 도현 측 변호사는 변명했다. 해당 부동산은 투자 목적이었으며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계약이 부인에 모르게 이루어졌습니까?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재판이 끝난 후 휴정 시간 동안 도현은 화장실 앞 복도에서 서진을 붙잡았다. 서진아, 제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부부였잖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서진은 천천히 도현을 바라봤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당신의 의무 중 하나였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정산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준 시간, 감정, 청춘, 그 값을 이제 되돌려 받는 것뿐이죠. 도현은 고개를 떨궜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엇보다도 무거웠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정담이 명의의 부동산 3건, 회사 계좌 2개, 미신고 소득이 드러났다. 도현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정보와 보를 나눈 남자. 한 여성의 침묵이 만든 정의의 순간. 그 사이 정담이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SNS 계정도 폐쇄되었고 그녀가 다니던 요가 스튜디오는 폐업 상태였다. 그녀의 출국 기록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가 경찰을 통해 전달되었다. 도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재산은 압류되었고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주변 지인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서진뿐이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사과하고 싶어.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일 오후 3시. 서울수. 마지막이야. 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 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서울숲 벤치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도현은 수척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나빴어.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을 시작했고 그 거짓말이 쌓이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서진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필요해. 너는 날 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 말은 아직도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잖아.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아니, 도현아, 넌 오해하고 있어. 난 널 벌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야. 나는 단지 그 책임을 지게 했을 뿐이야.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단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당신이 끊었고 나는 버렸고 이제 난 나 자신과 연결돼 있을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도현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진은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 잘못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등을 돌려 걸었다. 도현은 무릎 꿇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떠난 후 서진은 박혜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도 확보했고 자산도 환수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종결로 보셔도 됩니다. 서진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숲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꽃잎이 흩날렸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이혼이 확정된 날, 한서진은 법원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울 도심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오랜만에 잔잔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끝났고 그녀는 마침내 이름을 되찾았다. 더 이상 이도현의 아내도 윤혜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한서진이었다. 서진은 이사했다. 서울 강북의 작은 아파트, 오래된 빌라인데도 햇빛이 잘 들고 조용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창문을 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때 버렸던 스케치북을 다시 펴고 물감을 손에 쥐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곧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는 해란재련이라는 작은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돌봤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혼자 남겨진 노인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 그리고 간병인을 위한 정기적인 휴식제도 도입 캠페인, 작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건축사무소 대표 오수혁.
과거 그녀가 인테리어 프리랜서로 일할 때 몇 번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인연이 있었다. 그는 서진의 이혼 소식도 도현 사건도 몰랐다. 그냥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네요.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종종 점심을 먹고 전시회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혁은 조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픔을 묻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을 존중했다. 서진은 그와 있을 때면 숨이 편안히 쉬어졌다. 어느 늦은 봄 저녁, 수혁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청혼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언제든 부담되면 던져버려도 돼요.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 하나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이 당신으로 살 수 있게 나는 옆에서 지켜줄게요. 서진은 한참을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상자를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지금 나는 누군가의 옆에 서기보다 나 자신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병원 사진. 그녀는 사진을 하나하나 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며 과거가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갈 거야. 몇 달 후, 서진은 강릉으로 이사했다. 바다 근처의 작은 집을 빌려 서진 아뜰리에라는 이름으로 공방을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림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듣고 삶을 공유했다. 가끔 SNS를 통해 사람들이 묻곤 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을 그렇게 철저히 무너뜨렸을까? 그녀는 정말 행복할까? 복수가 끝난 뒤 공허하지 않았을까? 서진은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공방 한쪽 벽에 이런 문구를 걸었다. 내가 선택한 침묵은 가장 큰 소리였다. 내가 걸어간 길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가장 값진 복수였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씨 속에 공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젖은 머리카락, 초조한 눈빛. 서진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정담이었다. 다미는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요즘 어때요? 서진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은 당신이 더 잘 알겠죠. 그 사람, 당신한테 미안해서. 늦은 사과는 가끔 가장 잔인한 위로가 되죠. 다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저도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옮길 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서진은 차를 건넸다. 사랑은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함께 키우는 거죠. 당신도 이제 알게 됐겠죠. 그날 다미는 오래 앉아 있었다. 서진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다미도, 도연도 모두 그 시간 속에서 한 조각씩 치유되어 가는 존재라 생각했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불었다. 서진은 문을 닫고 바닷가로 걸어갔다. 물결은 잔잔했고 하늘은 흐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 복수란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그 길 끝에는 누구도 아닌 진짜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